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약의 기초에 해당되는 분야 중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립된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법적인 계약 실무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물품의 인도입니다. 물품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수행해야 되는 의무죠. 그래서 이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 SGA, 영국 물품매매법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특정인이 어떤 타인에게 점유의 자발적 이전을 하는 것이 물품의 인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매도인이 될 것이고 어떤 타인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키고 매수인은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이제 물품의 인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CISG,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CISG에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CISG 제31조 A항, B항, 그리고 C항에, 즉 31조에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31조 A항에 운송이 포함된 경우 이렇게 얘기해서 물품의 인도는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국내 거래라고 친다면, 국내 거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내 거래는 단순하게 내가 물건을 주고 바로 받고, 그럼 여기서 그냥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무역 계약은 서로 격지자 간의 거래입니다. 격지자 간의 거래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속계약인 국제 운송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건을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운송인에게, 최초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그 장소가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내가 운송인한테 물건을 넘겼지만 그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 계약에서 종속 계약으로서 국제 운송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는데 대금 지급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물품은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뭐 수출국 내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인한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국제 운송이 반드시 있는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물품의 인도 장소를 볼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경우는 CISG 제31조 B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이게 특정품이냐 불특정물이냐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특정물은 보통 매도인도 알고 매수인도 아는 그 물건,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특정물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예술품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모나리자. 그럼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거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바꿀 수 아니 진품을 짝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거는 대체 불가능한 그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그것이 물품의 인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특정품은 잘 없습니다. 몇 가지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불특정물은 주로 공산품이 해당이 됩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물건이란 것이죠. 이거는 많이 찍어내고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만든다고 쳤을 때 초코파이가 어제 만든 초코파이, 오늘 만든 초코파이, 내일 만들 초코파이 이게 다 똑같은 초코파이죠. 어제 만든 초코파이와 오늘 만든 초코파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초코파이는 품질이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제 만든 초코파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늘 만든 초코파이로 바꿔치기 해도 물론 제품상에 1년 번호가 찍혀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1년 번호가 찍혀 있다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교환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대량 생산되고 물건이 대체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것이 많으면 도대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파는 게 뭐냐, 어떤 걸 파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물이라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됐고 수량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을 매수인한테 넘겨주느냐에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특정물은 이 공장에 대량으로 생산돼서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 많은 물건들 중에 어떤 거를 어떤 개체를 매수인한테 주느냐 이거를 뭐 한다? 이런 것으로 특정시켜야 된다. 혹은 다른 말로 충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창고에 10,000개의 초코파이가 쌓여 있어요. 근데 매수인은 이 매도인에게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100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1만 개가 전부 다 매수인 거가 아니잖아요. 10,000개 중에 1000개만 매수인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그 10,000개 중에 매수인한테 가는 1000개가 뭐냐? 그러면 매도인이 정하겠죠. 요거 언제 생산한 창고에 있는 10,000개 중에 1000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거를 매수인한테 보낸다. 매수인한테 파는 그 1000개다 라고 정하는 거. 그거를 특정화한다거나 충당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그 물품의 특정과 물품의 충당은 뭐 그 시점이나 시기를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특정품과 불특정물로 나뉘고 특정품이 됐든 불특정품이 됐든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느냐? 그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 시점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봅니다. 임의 처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물품을 매수인의 통제하,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둔 시점에 물품의 인도,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조 C항에는 뭐 앞에서 있었던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 조항으로서 매도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었던 장소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고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 거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둬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넘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무역상무론이나 무역학개론에서 학습한 인커텀스 규정 중에 EXW 규정이 있죠. 공장인도. 그래서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CISG 31조 C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 처분하에 둔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의 처분하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 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되어야 할 물품을 특정하는 것, 아니면 매수인에 대한 인도 준비 완료를 통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해서, 그러니까 매수인이 물품을 가지고 득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수인이 가져가고 매수인이 통제하고 매수인이 겟할 수 있도록 물품을 그런 상태로 둔다는 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 매수인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통제하에 매도인이 물건을 가져다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불특정물의 특정화, 불특정물의 충당을 시키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 한국 민법에서는 물품에 관한 지배의 이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SGA 규정이나 CISG 규정에서 비로소 봐도 매도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매수인에게는 넘긴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현실적 인도와 추정적 인도가 있고, 추정적 인도에는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와 상징적 인도가 있습니다. 현실적 인도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킨다는 게 진짜 그 물건을 건네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 인도고요. 추정적 인도는 실제로 물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품이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는 것이 추정적 인도입니다. 이 추정적 인도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 승인과 상징적 인도가 있는데, 양도 승인은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유 개정.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 나한테서 물건을 사간 사람한테 허락받고 물건을 판 내가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 건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팔았거든. 저 사람 건데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간이 인도가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물품이 매수인한테 넘어갔어요. 물품을 보냈어요. 근데 그래서 물건을 이미 사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물품을 먼저 보내놓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용 판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고 사세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써봤어요. 좋아요. 그래서 써봤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물건을 갖고 있고 이용해봤다는 거죠. 써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경우. 돈 주고 안 사면 물품 반품하면 되죠. 그런 거. 그걸 이제 시용 판매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어떤 물품의 인도의 그 현상이 간이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인도가 있습니다. 이 지시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죠. 자, 이거는 점유 개정과 간이 인도는, 점유 개정은 매도인이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간이 인도는 계속 매수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시 인도는 제3자가 등장합니다. 제3자가 물품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인과 같은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닌 제3자가 물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물건은 매도인 거였죠. 수출자 거였죠. 근데 계약 이후에는 매수인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물건의 주인을 바뀌었는데 물건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3자죠. 그래서 그 제3자한테 물건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계속 물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만 바뀌었어요. 주인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이제 지시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 그러니까 물건을 되돌려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요구권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뜻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조금 짚어보면 별로 어려운 뜻은 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양도 승인에 해당되는 분야고요. 자, 상징적 인도는 여러분들이 인커텀스에서 무역 상무론에서 배웠던 인커텀스에서 CIF 매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물품을 그 운송인 같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은 그 물품을 나타내는, 물품을 대표하는, 물품을 상징하는 어떤 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을 넘김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품이 아니라 물품을 대표하고 물품을 상징하고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품을 대신하는 서류를 넘겨주는 거. 그래서 상징물이죠. 물품의 상징물이 서류란 거예요. 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 그런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물품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그것을 이제 상징적 인도라고 합니다. 상징적 인도에 대해서는 뭐 또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것이고, 자, 인도와 관련해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 적출지 인도가 있고 양육지 인도가 있습니다. 적출지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제공,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 점유에 이전을 하는 그 장소가 물품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즉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출지 인도. 반대로 인도 제공의 장소가 물품 이동이 종료되는 장소. 그래서 매수인한테 최종적으로 운송이 도착하는, 그 수입국에 도착하는 그런 종료 장소가 물품의 인도 제공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목적지 제공 조건, 양육지 인도 계약,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은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았고, 이제 볼 내용은 소유권 및 점유권의 이전 원칙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유권 이전이란 것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CISG와 인커텀스를 뭐 상무론 시간에 학습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곧 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CISG나 인커텀스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이슈들은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혹은 각국의 여러 입법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이 관련된 규정들이나 법률들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법령이나 특정한 이런 국가의 법을 지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국제법의 입장,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의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CISG도 그렇고 인커텀스도 그렇고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G는 그냥 어떤 선언적 규정 내지는 추상적 규정만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규정만 있고요. 인커텀스는 아예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전 세계에 인커텀스를 적용해야 되는 각 국가의 법률이 소유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커텀스는 아예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얘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슈가 무역계약에서 중요한 이슈지만 어떤 각국의 입법의 차이로 인해서 좀 민감한 그리고 복잡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소유권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소유하는 권리. 제가 말실수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물품을 가지고 있다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다와 물품을 소유하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얘기할 점유권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깊게 법률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유권이란 거는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처분권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고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히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소유권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 소유권을 수익권, 수익이익 또는 수익권 아니면 담보권 내지는 담보이익으로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눠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수익권은 물품을 팔 수 있는,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 하고요. 담보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담보권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자금을 대출받거나 보증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그러니까 소유권의 개념을 이렇게 쪼개서 보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처분권이라는 개념 하에서 포함을 시켜서 봅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고, 자,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법률상의 청구를 수반하는 물품, 그 대상 물품이 되겠죠. 그 대상 물품에 대해서 그 대상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물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권리 중에서 일부의 권리로서 그냥 그 물품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나눠서 아주 중요하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련해서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유권이 수익권이나 담보권으로 수익권 내지 담보권으로 이렇게 분리되기도 하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소유권이 유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상징적 인도 내지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리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권리증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어떤 법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증권을 넘기는 것을 물품은 실제로 넘기지 않지만 이 권리증권을 넘기는 것이 상징적 인도가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증권의 인도, 권리증권의 인도로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증권은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뭐 권리증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선화증권이 곧 권리증권이에요. 그리고 무역계약에서 사용되는 권리증권의 대다수는 보통 권리증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선화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화증권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무역학개론이나 무역상무론에서 이미 학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선화증권의 의미를 다시 짚어서 정리를 하면 하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서 해상운송인인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선박회사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위탁을 받겠죠. 운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선적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물품을
목적지 양육항까지 운송해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선화증권가의 상한으로 물품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하물의 수취증권. 하물을 내가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서 뭐 운송계약을 뭐 매도인이 체결했든 매수인이 체결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송화인으로부터 내가 물품을 받아서 선화증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받은 물건을 내가 넘겨주겠다. 이걸 약속하는 증권이란 거죠. 선화증권. 그래서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국제운송론 수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선화증권이 곧 권리증권이고 이 권리증권을 통해서 소유권과 점유권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선화증권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이 선화증권이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하물의 수취증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이제 비로 레딩 줄여서 이제 BL이라고 하는데 BL은 본선이 그러니까 선박이 BL상에 표기되어 있는 하물을 그러니까 운송인이 송환으로부터 하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물의 수치증 또는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이 선화증권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 이 선화증권이 쉽게 말해서 선주와 하주, 그러니까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선화증권이 계약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운송 계약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드러내고 계약을 입증하는 어떤 추정적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권리증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권리증권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 권리증권의 기능,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선화증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앞서 얘기했던 물품의 상징적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물품을 대표하고 물품을 나타내고 물품을 상징하고 물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서 권리증권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혹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렇게 넘긴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 종이 서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품의 소유권 그리고 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함께 넘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선화증권은 물품을 대표하고 물품을 상징하고 물품을 대신하는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물품을 넘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물품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물품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를 형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으로 인해서 물품의 어떤 상징적 인도가 가능하게 졌다. 그리고 상징적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대신하는 이런 권리증권을 넘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제가 앞서 말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그림으로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BL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권리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BL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수화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화인은 말 그대로 물품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보통 운송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받는 사람을 보통 수화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화인이 가지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넘겨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송화인이 됐든 수화인이 됐든 이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인의 어떤 운송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운임을 제공받는 거. 그러니까 운송인은 운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선화증권, BL상의 권리 의무입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있고, 그것도 당연히 선화증권상에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성으로 인해서 이 선화증권이 대신하는 그 물품의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송하인이 매도인이 되는데 그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발행된 선화증권, 이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로 넘기는 것으로서 물품을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해당 계약 물품의 어떤 소유권 이런 부분을 물품을 인도하는, 점유를 이전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어떤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류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물품을 넘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에 대한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특정물과 특정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특정물은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이 특정될 때, 특정물로 될 때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 물품매매법 SGA의 입장이고요. 특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당사자가 이전하기로 의도를 한 때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전한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앞에서 불특정물과 특정물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어제 만들고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 그 초코파이 1만 개 중에서 1000개 이거를 매수인에게 보내겠다라고 할 때, 특정될 때 이게 이제 이 10,000개 중에 1000개가 매수인 거다라고 특정화시킬 때, 충당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고, 특정물은 그 모나리자를 내가 너에게 팔겠다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전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SGA 상으로는 불특정물과 특정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품을 특정할 때, 다른 말로 특정물을 계약에 충당시킬 때가 뭐냐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적으로 인도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한테 넘겨줄 때 특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창고에 초코파이가 10,000개가 있는데 이 10,000개 중에 매수인이 1000개를 산다고 쳤으면 그 10,000개 중에 1000개를 가져다가 매수인에게 넘길 때 그 10,000개 중에 1000개가 특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되니까 그 매수인한테 넘길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때가 물품을 특정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 이게 직접 넘기는 거예요.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송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부할 목적으로 선박회사, 운송회사, 이런 수탁자는 물품의 그러니까 부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수탁자가. 그래서 운송인들에게 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그 경우에 요 수탁자들, 그러니까 그 운송인들한테 물품을 넘길 때 물품이 특정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장에, 창고에 초코파이 만상자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개를 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국제 운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송인한테 내가 창고에 있는 10,000개의 초코파이 중에 1000개를 빼다가 그 운송인한테 넘겼어요. 이 운송인은 지금 운송을 하도록 수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운송인한테 내가 1000개를 줄 때 이 1000개로서 10,000개 중에 1000개가 특정된다는 것이고, 그 물품이 특정됐기 때문에 SGA 규정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자,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물품을 특정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였고,
보통은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SG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소유권 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GA 자체가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뭐 스미도프로 대표되는 이 영국의 계약법의 그 어떤 근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유권 유보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의 유보 조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매도인이 특정 조건, 이 조건을 성취했을 때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건데, 유보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 보유하고 있다.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럼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매도인이 계속 매수인한테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떤 조건이 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한 내용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수인한테 직접 넘기든 매수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넘기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매도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게 이제 소유권 유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그 조건이 중요한데 조건은 이런 거죠. 매도인 지시식이거나 아니면 지시식 선화증권에 의한 경우. 보통 지시식이라고 하면 매도인 지시식이 많거나 아니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있는 경우에 개설은행 지시식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시식, 선화증권의 지시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선화증권의 권리,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받을 사람을 지정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매도인 지시식이면 매도인이, 개설은행 지시식이면 개설은행이 이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받을 사람,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매도인 지시식이라는 얘기는 선화증권을 받을 사람을 매도인이 지정한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이걸 뒤집어 보면 매도인이 지시해 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매도인은 기다리는 거죠. 뭐를?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할 때까지.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주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시가 이루어졌으니까 선화증권이 넘어갈 것이고 그 선화증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건이 성취된 것이고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대금 결제랑 같이 결부되면 한어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화증권과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사용되는 하환어음 치결 제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슈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금 결제 파트나 국제 운송 파트를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매도인이 있죠. 그리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운송인이 있고요. 운송이 있으면 이렇게 물품을 선적하면 선화증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뭘 하느냐? 보통 환어음이라는 거. 환어음은 Bill of Exchange입니다. Bill of Exchange로서 환어음이 있는데 이 환어음과 BL, 이 선화증권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매도인은 은행에게 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결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신용장 방식일 수도 있고 추심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치 않아요. 신용장이 되든 추심이 되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어음과 선화증권이 함께 사용되어서 이거를 하한어음 치결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한어음 치결제도, 한어음 치결제도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어음을 취급을 해서 결제를 하는 제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 치, 결돼서 화한어음 치결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한어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대금 청구입니다. 대금 청구서. 이 한어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보내서 이 대금 청구서에 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인은 어차피 이 무역 계약에 있어서 대금 지급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대금 청구서가 왔으니까 그 대금 청구서에 결제해주면 되죠. 그렇게 매수인이 대금 청구서에 그게 신용장 방식이 됐든 추심 방식이 됐든 결제를 해주면 그 반대급부로서 뭘 주겠냐? 비해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 BL을 받으면 BL이 결국 뭐죠? 물품을 대표하고 물품을 찾을 수 있고 물품을 취할 수 있고 물품을 대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매수인,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자이자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당사자이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받고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물품을 받고 싶어요. 근데 물품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선화증권이 필요해요. 근데 선화증권을 그냥 받아가면 이 사람이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그냥 받아가면 돈 안 내고 매도인에게 돈을 안 주고 그냥 받아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매도인이 돈을 떼일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신용위험, 상업위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위험, 상업위험을 해결하고 신용위험, 상업위험으로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좋아. 물품을 찾을 수 있어. BL이 있으면 이 수입국에서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BL과의 상한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을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품을 넘겨받으려면 반드시 BL이 필요해. 근데 매수인한테 그냥 BL을 주면 BL만 가져가고 돈 안 내고 물품 찾아가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매도인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 성취를 하게 만든 거죠. 그 특정 조건 성취를 현실화시킨 게 뭐예요? 한어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같이 보내요. 은행을 통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 보낼 때 방법은 신용장도 되고 추심도 돼요. 그래서 이 보내진 한어음과 선화증권 중에 한어음을 매수인이 결제를 하면 그 한어음과 함께 따라간 선화증권을 결제한 매수인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결제를 해준 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 성취라는 겁니다. 조건 성취가 됐잖아. 그럼 조건 성취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선화증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선화증권을 넘겨주겠다는 게 선화증권을 매수인한테 넘겨주겠다는 게 뭐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인이 한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한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선화증권을 못 받아가니까 절대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하한어음 치결 제도의 핵심이고요. 이 하한어음 치결 제도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뭐 또 다른 의미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게 이제 조건이 성취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고, 그 조건이 대표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당사자 자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뭐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신용장 제도나 추심 제도를 이용을 해서 한어음과 선화증권, 권리증권과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한어음을 결제하면 이 권리증권을 넘겨주는 조건을 성취시키게끔, 조건을 달성시키면 이 소유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권리증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아예 매도인 지시식이 아니라 뭐 그냥 기명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화증권에다가 이미 물품을 받을 사람인 매수인의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선화증권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선화증권만 획득하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매도인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돈 못 받고 물건 떼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선화증권을 그 매수인 기명식으로 발행하지는 않아요. 자, 뭐 어찌됐든 하한 취결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사실 이 부분은 계약론 수업에서 학습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역상무론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금 결제나 이 국제 운송이나 특히 해상 운송,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선화증권 발행 계약과 한어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하한 취결 제도가 되고요. 이 하한 취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 유보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법률상 소유권 이전은 점유의 이전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품이 넘어가더라도, 물품이 운송인에게 넘어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하한어음 취결 제도에서 보여지듯이 선화증권과 한어음을 결합시켜서 이 한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선화증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품이 실질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해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넘겨주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품이 아예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화증권에다가 매수인 이름을 떡하니 적어놔요. 그러면 물품이 아예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매수인에게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매수인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물품의 어떤 물리적인 지배, 점유와 물품의 어떤 배타적인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유권은 이게 따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조건부로 갈 수도 있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는 물품을 소유한다와 물품을 가지고 있다를 별 차이 없이, 별 구분 없이 쓰지만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이 소유권 이전 이슈, 점유권 이전 이슈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던,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갖는 특수성, 격지자 간의 거래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처럼 돈 주고 물건 받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줄 수 있지만 물건을 배를 태워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를 태워와서 물건을 받아야 될 때 배 태울 때 물건이 내게 되느냐, 배가 나한테 도착했을 때 물건이 내게 되느냐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을 먼저 줄래, 물건을 먼저 보낼래, 이런 이슈가 생겨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물건을 먼저 보내더라도 네가 한어음에 결제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국제무역의 특수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앞서 살펴봤던 소유권 분할 이론과 소유권 유일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소유권 이익 이론은 미국의 학자들 중심으로 나왔던 설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권 그리고 담보권으로 나눠서 현실적으로 물품을 넘길 때, 그러니까 물리적 물건을 넘길 때 수익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상징적 인도, 서류를 넘길 때까지는 담보권이 매도인 측에 남는다라는 견해가 분할 소유권 이익 이론이고요. 소유권 유일론은 소유권은 하나다는 거죠. 일반적 소유권이라는 것이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추정적 인도가 있기까지는 매도인의 수준에 계속 소유권이 남아있다.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선화증권이 어떤 일종의 움직이는 어떤 질권으로서 은행에 있고 요 선화증권에 대해서 한호음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든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담보권이 유보되어 간다는 거죠. 물품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담보권이 남아있다 이 입장입니다.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 입장이 영국 쪽 스미도프 교수를 비롯한 소유권 유일론의 학설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분할 소유권 이익이든 소유권 유일론이든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소유권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난해하고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국내 거래라고 생각합시다. 국내 거래에서는 돈과 물품이 그냥 오고 가죠. 끝. 돈 주고 물건 사면 그 물건은 내 거. 근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무역 계약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품을 먼저 보낼 것이냐, 돈을 먼저 보낼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물건을 보낼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느냐라는 거죠. 뭐 인도 장소를 뭐 우리가 CISG 규정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 뭐 최초 운송인한테 이렇게 넘어간다. 아니면 어떤 임의 장소에서 그 물품이 있는 그 특정된 장소에서 특정품의 경우에 그 특정 장소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임의 처분하에 둔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 뭐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자, 이러한 접근이 아닌 다른 어떤 접근이 소유권 유보에 있는 방식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소유권 유보를 한다는 것은 대금 지급과 같은 어떤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멈춘다, 담보된다, 유보된다. 이게 소유권 유보의 입장인 거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도인이 BL, 선화증권가 그리고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어음을 이 선화증권을 함께 이용을 하는 이 방식을 화환어음 치결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L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BL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살펴보면 한어음과 이 선화증권이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결제를 해줘야만 BL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BL이 왔을 때 한어음이 지급 제시됐을 때 결제를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니까 결국 물품이 온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업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냥 BL만 떨렁 줬을 때는 이 매수인이 물품을 들고 나를 위험도 있고 대금 회수를 못할 위험도 있는데 이 하한어음 치결 제도를 이용하니까 대금 결제를 해야만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해야만 BL을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돈 떼일 위험이 돈 못 받을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신용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국제무역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하고 불안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실제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매수인 수중에 왔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 결제를 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매도인에게 머물러 있다. 머물러서 남아있다라는 게 이 소유권 유보의 입장이고 이를 이용한 방식이 상징적 인도, 권리증권 인도, 그리고 하한어음 치결제도 이게 이제 대금 결제와 연결되어서 신용장을 이용하든 주심을 이용하든 이용할 수 있는 하한어음 치결제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뭐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이슈지만 선화증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나눠보면 선화증권에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가 가능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도인 지시식이거나 아니면 뭐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있다면 신용장 개설은행 지시식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만 실제로 물품을 선적했을 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수익권만 넘어가게 되고 이거 이제 소유권 분할 이론의 입장인데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했을 때 그때 제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반대로 매수인 김영식을 해버리면 이 매수인 김영식은 말 그대로 그냥 수입자가 대금 지급 뭐 하한 치결 이거 없이 그냥 이미 그 선화증권의 주인으로서 선화증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그냥 뭐 그 상태로 물품이 선적되었을 때 물품이 선적되고 나면 도착을 하겠죠. 도착하면 매수인은 이미 물건 찾아갈 수 있어요. 이미 선화증권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선적하는 시점에 그냥 소유권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도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제대로 자신이 대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소유권을 그냥 쉽게 매수인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권리증권, 상징적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그 권리증권, 상징적 인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물품을 선적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의 수익권 내지는 물리적 점유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처분권, 실질적인 담보권은 매수인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대금 지급을 받은 다시 말하면 조건을 성취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담보를 넘기게 된다. 그때까지 소유권이 유보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다. 자, 좀 어려웠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 보게 될 내용은 점유권 이전입니다. 점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뭐 SG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그냥 물품의 인도입니다. 물리적 물품의 인도. 자, 기본적으로 SGA에서는 물품의 점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매도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물품의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준비를 해야 하고 점유와의 상환으로 매수인도 대금 지급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물품에 대해서 유치권을 발동하거나 운송 정지권을 행사하거나 재매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만약에 이때 물품의 점유를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품의 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면 그때에서는 유치권을 행사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해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대금 상환으로 물품의 점유권을 넘긴다. 이게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점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원칙 및 비용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품의 인도를 하게 되면 자, 생각해 봅시다. 내 물건이 있어요. 내 물건이 박살났어요. 내 물건이 박살나면 제일 아쉬운 사람이 나죠. 자, 이 물건을 내 친구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내 물건이었다가 남의 물건이 됐죠. 근데 그렇게 남의 물건이 된 물건이 박살났어요. 한때는 내 물건이었지만 내 친구 물건이죠. 남의 물건이죠. 그러면 그 남의 물건이 박살나면 한때 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은 있겠지만 나한테 손해는 아닙니다. 내 피해는 아니죠. 나는 저 친구한테 물건 팔 때 돈 받았으니까요. 자, 이게 매매계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한테 넘겨요. 근데 물건이 박살나요. 그 물건이 박살났을 때 아쉬운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도 과실이 아닌 원인으로서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 손해가 나서 물품에 손해가 나서 그 물품이 박살나고 깨지고 가치를 상실했을 때 손해를 부담하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위험 부담자라고 하죠. 자, 이 위험이라는 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의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럼 위험 부담의 책임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에 따라서 위험 부담의 책임도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기 물건이 박살나면 자기가 가장 손해니까요.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비용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물품을 인도하고 난 후는요? 당연히 그건 매도인의 부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물품의 인도를 배웠고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 소유권의 이전과 점유권의 이전을 배웠습니다.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점유와 소유가 넘어가게 되고 그 점유와 소유의 이전과 함께 물품이 파손되고 멸실 손상되었을 때 위험 부담, 그 책임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수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도인은 언제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의 비용만 책임지는 게 매도인의 부담이거든요. 물품을 인도한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게 되면 위험도 부담해야 되고 비용 부담도 부담해야 됩니다. 물품을 인수받으면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를 하고 매수인은 물건을 건네받죠. 그걸 이제 물품의 인수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이렇게 물품을 인수하게 되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정부에서 지정한 어떤 수준의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국제적인 검증기관이 있으면 그 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고 검사를 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매수인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물품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매수인이 물품의 의인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이 어떤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여기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게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 아직 매수인한테 물건이 안 넘어온 거죠.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합시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물건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매도인의 소유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매수인의 소유권,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자신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게 그 뜻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소유를 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데 매수인의 소유권과 매도인의 소유권이 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물건의 주인이 둘이다. 이게 솔로몬의 재판도 아니고 한 물건의 주인은 한 사람이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게 공동 소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동 소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소유권 이전의 법리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건의 주인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도인의 소유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없죠.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소유 안 하는 것이고요.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소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거죠. 매도인아 이제 네 물건 아니야? 이거 이제부터 내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한 거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2번 좀 어렵죠? 2번 말이 지금 물품 인수의 원칙의 동그라미 2번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3번. 물품 인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물품을 거절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고 갖고 있어요. 물품이 왔습니다. 매수인한테 넘어왔어요. 물품의 인수 거절을 하지 않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특별히 거절도 하지 않고 물품 받아갖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오랜 기간의 표현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상당한 기간이라고 칩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매수인 저 사람이 물건 받아갔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품 인수의 원칙은 내가 물건을 받았다라는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물품 인수에 거절을 하지 않으면 물품을 인수했다고 봅니다. 그게 물품 인수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물품을 인수할 때 분할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계약된 수량을 몇 번에 나눠서 넘겨받도록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된 수량을 매도인이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이행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해진 나눠서 이렇게 넘겨줄 때 그 나눠서 주는 그 인도 시기를 매도인이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물품을 인도했다면 매수인은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 거절을 할 것인지 전체를 인도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CISG에서는 이 분할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에 나눠서 받는다고 치면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문제가 있어 1번만 문제가 있고 2번, 3번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1번의 문제가 전체의 어떤 물품의 물품의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이 부분의 손해가 부분의 하자가 어떤 실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면 1번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수 거절을 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CISG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가분의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한 번의 계약 수량 전체를 인도하고 선적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정해진 양보다 적게 하거나 많이 했을 때 그 적게 한 거는 계약 위반이죠. 제대로 인도를 안 한 거죠. 그리고 100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150개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추가로 넘어온 50개에 대해서 인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규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 수량과 다른 수량을 매수인에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물품과 다른 종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종류를 혼합해서 제공하거나 이 경우에도 계약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인도에 대해서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를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이 일치되는 부분만 인수하고 남는 부분은 거절한다든지 이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의 인수에 대해서 어떤 매수인의 옵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물품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여기서는 해태한다 이렇게 법정 용어를 썼는데 매도인이 이제 물품을 잘 준비해 가지고 매수인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매수인이 어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매수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물품의 인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인수 거절을 하거나 해가지고 물품이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창고 비용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 의무, 물건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물품의 손실이나 이런 매도인의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지고 매도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인은 물품을 받아야 된다. 매수인의 물품 인수 의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 내용을 진행을 했고, 뭐 아직 요 무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물품의 인도, 소유권 이전, 점유권 이전, 그리고 어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매수인은 여기에 대해서 물품 인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본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당연히 물품을 인수하고 한 가지 더 대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역계약의 이행이 매도인의 의무 이행과 함께 매수인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대금 지급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